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기도 하는데 주로 인터넷 신문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사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신문 그 첫 페이지를 보면 거의 역동적이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는 계속 대통령 사진과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들이 신문 상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난 후에는 그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꺼내서 손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문 상단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간히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지금까지의 대통령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류가 바뀌면서부터는 바로 직전 대통령인 그 박근혜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 그렇게 해서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잘못을 다 바로잡겠다. 또 더 멀게는 거의 그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서 정리를 하겠다. 또는 헌법도 지금의 헌법을 고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뉴스 목차를 보면서 나는 곳곳에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그 진면목 실제로 그 혁명이 진행되던 시절의 프랑스 거리는 거의 지옥이었죠. 매일 밤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낮에는 사람들이 처형되고 밤에는 그 혁명의 기운을 틈타서 사사로운 복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좀 그때의 일에 낯을 불켰습니다. 이것은 문명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단지 포악한 인간의 그 짐승 같은 본성이 표출되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신랄하게 자기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우리나라의 그
그 정세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프랑스 대혁명 때와 같은 비명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죠.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을 파면하고, 물론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새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파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즉 정부에서 하는 업무 가운데 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의 사무는 특히 그 경력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장차관은 물론이고 그 이하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바꿔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운용되는 그러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집행정부라는 것도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라는 그 원칙 아래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의 그 강요들, 그 내각에 있는 장차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청와대라는 기구를 운용하고 있는데 청와대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바꾸죠. 그 바꾸는 것도 다음 그 업무를 임계인수 받아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하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 사람은 나의 그 정치적 지지 세력하고는 대립이 많았다든지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들 하죠.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사람을 그 직위에서 파면을 하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이죠. 지금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팔을 증오해서 잘라내고 자기의 다리를 증오해서 잘라내고 결국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형국으로 나날이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책을, 그런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를 광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광장의 한편에서는 그것을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환호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일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편은 숨죽이고 조용히 있느냐? 그것이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상을 주어서 나오는 환호성이라면 다른 쪽은 나도 받고 싶다는 마음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한쪽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반대편의 우두머리의 목을 베기 때문에 나오는 환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룹의 예를 들자면은 촛불 집회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게 한 국민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였다. 그러면 촛불 집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 분노를 풀어주고 있는 이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분노는 풀어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음의 불타오르는 분노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가령 싸운다고 할 때 한쪽 진영의 리더로 있을 때는 반대편 진영의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 진영에서는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느 한 진영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적을 떠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 또 본인이 원했던 원했지 않았던 간에 일단 대통령이 돼서 보면은 한쪽 진영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 국정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한 팀의 리더가 돼서 돌격하고 외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자신이 반쪽짜리 국민의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나머지 반쪽의 국민을 그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한은 전체 국민의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면 될 것이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패거리 정치라고 하죠. 나쁘게 말해서 대통령이 어느 한편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은 그 정치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정치적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노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지금 그 밖에 돌아다녀 본다든지 혹은 뉴스를 본다든지 하면은 연일 검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곳곳이 장례식장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몇 년씩, 어쩌면 그것이 평생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아우성을 치고 비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국민에게 무슨 복지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도 오늘 그 사람은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틈만 나면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류에 사인을 한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뭐 당사자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더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오래 기억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당사자가 돼서 풀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자기가 어떤 보복을 당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한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증오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증오감을 가진 사람은 문제 자체를 원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해도 침몰한 사건을 증오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나도 산불이 난 것 자체를 참을 수 없는 박해로 여기면서 자기가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증오감을 키워갑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지 또 그 인명피해가 좀 다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건 가운데 집단 소송 혹은 집단 시위 같은 것이 연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사건 사고는 그러한 것이려니 하고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라 하고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령 변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군소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이 리걸 마인드가 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집단 소송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텐트를 치고 긴 시간 농성을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하염없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좌우를 막론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 협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좀 덜하다고 할까요?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평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큼직한 사건들이 없던 평상시에 보면 봄이면 봄이라고 시위를 하고 그 날을 정해놓고 시위를 하죠. 가령 어떤 화물차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시위를 할 때 대부분은 노사협상이 결렬되어서 시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노사협상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제도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동관련법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심하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불평이 나올 정도로 정비가 된 셈이지요. 그런데 노사협상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서양의 그 선진국의 그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을 할 때도 사장하고 인터뷰를 그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보수를 어느 정도로 달라, 대우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장은 그것을 감안해서 또 적절한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아직 우리의 그 문화가 거기에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사협상만큼은 협상이 틀림없죠. 그래서 이 협상을 할 때는 그 업무 전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단순히 돈으로 얘기합시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가령 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장은 100원 중에 10원만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그 노동조합 그 대표는 모든 근거를 제시해서 9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그 노동조합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뜸 200원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하나도 줄 수 없다고 하죠. 양측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바로 돌아서서 그러면 우리 바로 실력 행사 들어갑니다 하고 파업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 내일 몇 시부터 전면 파업, 돌입, 이렇게 들어가면 그날 밤에 혹은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합니다. 아주 수준 낮은 타협인 것이죠. 자, 이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협상인가? 노조 측이 A라고 치고 회사 측이 B라고 했을 때, 처음 거부할 때 A 대 B는 평행선,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지 않고 B가 위에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그 다음에 협상을 거부하고 행동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A가 위에 있고 B가 아래에 있습니다. 둘이 평면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협박을 하고 누가 더 먼저 겁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A와 B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협상의 승패를 실력으로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놓은 것이, 이것이 흉기로만 쓰이지 싸우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법의 본 뜻에서 벗어나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것으로도 결과만 얻어내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선진국과의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는 번번이 협상에서 실패합니다.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한번 다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준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가져온 결과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될 그러한 양해 조항 같은 것들을 덥석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이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협상을 한다는 것, 계약이라는 것, 이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고도의 실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국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 국력이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민주주의는 좋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면 안 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일찍이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은 법이 지켜지는 곳이며 여러분은 이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주권자를 구성하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실태는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리걸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상대방을 대등한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하관계만 계속됩니다. 상하관계가 계속될 때는 이 복수의 정치, 증오의 정치 역시 끝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름은 민주주의이지만 사실은 복수, 보복, 거기에서 아래쪽에 상하관계가 뒤집히면서 아래쪽에 놓이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재생산하고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국가 안에서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혁명의 반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뒤집히게 되면 또다시 복수와 보복이 반복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써 한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제는 전면에 드러난 그러한 그 정세라고 할까요? 혹은 국민성의 발로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저마다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의 다른 국민들은 연구하고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 가기로 하겠습니다.